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도 강원도 출신 많으시죠?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원도 출신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강원도가 아닙니다. 공식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강원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또 뭐고 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잠시 후에 특별 뉴스에서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바를드 워러, 이 병물 마실 때요 절대 입을 대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입 대고 마시면 세균이 얼마나 급속히 증가하는지가 실험으로 입증된 겁니다. 오늘 건강 뉴스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0여 년 전 서울의 한 병원 계단에 갓난아이 한 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졌던 그 아이가 50여 년 후에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당당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소식은 오늘 보너스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런데 오늘 그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걸려있는 저 예술작품인데요. 그동안 걸려있었던 그 액자를 보고 화가이신 구독자 한 분이 조금 더 그 예술적인 작품을 걸어 놓으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본인의 작품 하나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작품을 기증해 주신 화가는요, 남가주에서 활동하시는 김원실 님이라는 구독자분이신데요.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오가면서 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원실 님은 LA 화가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LA 아트코어 보드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 한인 화가들의 역량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그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증해 주신 작품은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낯익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소재로 만드신 건데요. 이 작품 속에는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팜트리도 보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주 깃발, 스테이트 플래그가 그 안에 있는 그 별 모양도 왼쪽 위에 보이고, 또 시선을 조금만 넓게 보면 캘리포니아의 상징 동물이죠. 곰, 이 그리즐리 베어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승용차와 택시의 모습도 살짝 보이면서 이 바쁘게 돌아가는 캘리포니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김원실 화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댓글이나 이메일로 이 김원실님에게 감사를 좀 다 같이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실 화가님은 다음 달에는 또 이 영국에서 전시회가 있어서 영국 방문도 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기증을 직접 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 4종 세트 완성하시면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어제 고속도로 아래 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고속도로의 상판이 붕괴되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북부지역 95번 프리웨이의 아랫길을 지나던 이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이 고속도로 상판으로 치솟고 거대한 검은 연기를 내뿜어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서의 데릭 바우머 소방대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I-95, 그러니까 95번 고속도로의 북쪽으로 향하는 차로는 완전히 붕괴가 됐고 남쪽으로 향하는 차로도 현재 위태롭다라면서 고속도로 아랫길의 유조차 화재로 엄청난 열과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몇 차례 폭발 소리까지도 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사고가 주말 아침, 그것도 6시가 조금 넘은 그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한 관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현재 착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부 지역에서도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이요. 자, 캐나다 가장 서쪽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도 산불이 번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남쪽으로는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과 닿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그 주민 2,500명에 대해서 대피 명령이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근 도니 크리크 지역까지 이 대피 명령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옆 엘버타 주에서도 3,500명 이상이 현재 대피한 상태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예년 평균보다 지금 약 10도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섭씨로 그렇습니다. 섭씨로 30도 이상, 그리고 화씨로는 연일 90도 이상으로 지금 기온이 치솟으면서 산불 확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흔합니다만은 동부와 서부에 동시에 이처럼 대규모로 확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현재 427건, 4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2건은 당국의 접근조차 어려워서 진화 작업을 하지도 못하는 소위 말해서 통제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는 올해 모두 2,39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이런 산불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면서 일종의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캐나다 매우 좀 어수선한 그런 뒤숭숭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쪽의 피해 잠시 살펴볼까요? 캐나다 동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연기가 미국 동부의 북쪽 지역을 지나서 이제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악의 대기 오염 피해가 발생했던 뉴욕 등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은 주말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면서 각종 야외 시설 운영을 중단했던 뉴욕시는 어제부터 시립 동물원과 수족관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산불 연기가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 이제는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뀜에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의 동남부 지역이라고 하죠.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대기질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는 건요. 화재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기상대 예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weather.com에 들어가서 캐나다 이 동부 이 퀘벡 지역의 일주일간의 날씨를 좀 봤더니요. 내일쯤 이 퀘벡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제발 예상대로 이 지역에 비가 제대로 한번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기질 개선과 화재 진압 작업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 칼 라운지에서 불이 나서 1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동편 칼 라운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라운지 주방에 있는 튀김기 근처에서 발생해서 20분 만인 오후 7시에 진화되었습니다. 라운지를 운영하는 대한항공 관계자와 이 직원들이 먼저 급하게 소화기로 일단 1차 진화를 시도했고요. 이후 출동한 공항 소방대가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공항 보안요원 6명이 연기를 많이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은 승객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라운지에 있던 100여 명을 포함한 승객 150여 명과 직원 10여 명이 급히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인천공항에 가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보다 싸져서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가서 놀자, 또 일본 가서 쇼핑하자 라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최근 100엔당 920원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엔화의 가치가 많이 지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딱 열흘간 한국 내 항공사의 도쿄행 노선 이용자는 89,8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딱 열흘 동안. 한 달 전이었던 지난 4월 딱 열흘, 그때에 비하면 9.1%, 또 1월 1일부터 1월 10일, 그때에 비하면 무려 34.6%가 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본 여행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비싸다라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상당히 저렴해서 자신도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1200엔,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는 한 11,100원 정도 되는데요. 달러로는 한 9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내면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이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서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더 쌌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했다는 최모 씨는 일본의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원화로는 한 4,640원 정도, 달러로 본다면 대략 한 3불 50센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500엔이 기본 요금이었다면서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인 거에 비하면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보다 더 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달러로 따지면 한 3불 50, 4달러가 안 되는 게 이제 기본 요금이었죠. 자,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라면서 특히 다이소 같은 편의점 등 일본의 생활용품점에서는 한국보다 더 저렴해서 1000엔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엔이면 원화로는 한 9,200원 정도, 달러로는 한 7불 정도입니다. 웬만한 물건은 그냥 7불 이하로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명품샵 이런 거 말고요. 생활용품점에서. 자, 또 다른 여행객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인천에 사는 20대 한지연 씨는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쌌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서 한국보다 40 내지 많게는 50% 싸게 쇼핑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 일본 번화가에서 먹는 점심 가격도 800엔에서 1000엔, 그러니까 한 7,400원 내지 9,300원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러로는 6불에서 한 비싸봐야 8불 이하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비교도 했습니다. 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자신의 회사 구내식당 점심 가격 메뉴가 8,000원, 점심 메뉴 가격이 8,000원, 근처에 있는 식당이 평균 11,000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에는 비슷한 가격에 더 다양한 선택 메뉴가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서울의 생활비가 이제는 최근 도쿄를 앞질렀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세계 200개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지난해 12위에서 한 계단이 오른 9위가 됐고요. 도쿄는 반대로 5계단이 떨어져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서울과 도쿄가 이제 역전된 것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국의 물가 상황 잠시 볼까요? 한국에서는 서민 물가를 말할 때 기준점을 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목욕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목욕료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찜질방 이용료도 지난 4월 이후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목욕탕과 찜질방은 그 연료비의 비중이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평소 손님이 없어도 탕과 그 샤워실을 따뜻하게 데워둬야 하므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스 비용 부담이 커지자 한국에 있는 상당수 목욕탕과 찜질방들이 가스 보일러 시설을 전기 보일러 시설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전기 요금이 또 많이 오르면서 이 가스 요금 폭탄을 피하려다가 이제 전기 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저렴해진 물가.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하기 좋을 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이 한국의 목욕탕 요금까지 전해드리게 됐네요. 자,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9년 이후 4년간 7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로 인해서 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는 앞차와 일정 간격 등을 유지해주는 시스템, 이 오토 파일럿 프로그램과 또 이에 더해서 소위 완전 자율 주행이라고 불리는 FSD, Full Self Driving,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19년 이후 이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전체 사고 건수는 807건이었는데 이 중 테슬라 사고가 대부분인 90%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사망 사고는 뚜렷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돌하거나 앰뷸런스를 들이받아서 탑승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고 패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깜빡깜빡하는 전멸등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나 앰뷸런스에 깜빡깜빡하는 그 깜빡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테슬라의 주가는요, 최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역대 최장 상승 행진과 같은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240달러 안팎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는 올해 초 대비 98% 오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충전 시설을 포드나 GM이 사용료를 내고 같이 사용하기로 한댔다는 것입니다. 포드는 지난달 25일 테슬라의 충전시설 슈퍼차저를 함께 쓰기로 합의한 데 이어서 GM도 여기 합류를 했습니다. 미국의 양대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GM이 각사의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테슬라의 설비를 쓴다라는 소식은 테슬라 주가 상승에 큰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것도 이 포드와 GM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하면서 내는 요금이 고스란히 테슬라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재임 중에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기 집으로 반출해서, 소위 불법 반출해서 불법적으로 보관을 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그 기소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49페이지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의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소위 사법 방해 관련 혐의입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에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로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이나 자신의 집에 있는 화장실 또는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등 할 것 없이 여러 곳에 그냥 마구잡이로 보관했습니다. 어찌 보면 보관이라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막 처박아 놨어요. 그냥 막 방치해 놓은 것이죠.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또는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 또 군사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의 잠재적인 취약점, 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또 미국의 군사정보원의 안전, 휴먼 소스죠. FBI 요원이든 CIA 요원이든 그런 정보원들의 안전 문제, 또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기밀 반출은 건마다 최대 10년, 사법 방해 행위는 건마다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최대가 10년이니까 31건이면 최대 360년 가능하다라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선고하게 됩니다만은 형량을 그렇게 최대 형량으로 선고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10년은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혐의가 31개 플러스 6개 37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혐의당 예를 들어 한 1년씩만 잡아도 37년. 고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한다면 이게 거의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유죄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판결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76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이 지나면 77살이 됩니다. 만으로.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77번째 생일 하루 전인 오는 수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일 하루 전날. 그런데 자, 이런 와중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짐 트러스티와 존 로우라는 사람, 지난 주말에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사임새를 제출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형사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내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득과 실을 저울질하면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보다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자, 먼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를 뒤쫓는 데는 그리도 열심이면서 힐러리나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핏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트럼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거죠.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 팀 스캇은 이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울의 척도가 기울어진 사법 시스템을 보고 있다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체계의 모든 불의와 불순물을 없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아직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기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 사실을 지적한 그런 언론들도 있고 그런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그 사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문건 발견 즉시 사법당국에 이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반면에 트럼프는 이를 부인하고 숨겨왔고 또 사법 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울이 기울어졌다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재판이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모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애미에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할 텐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됩니다. 저희 레알뉴스에서는 이 소식도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의회 소식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전합니다. 이 부채 한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디폴트 위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부채 한도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상향되는 법을 만들자라고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수석 부대표인 딕 더빈 상원의원과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브랜든 보일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채 한도 개혁 법안을 상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자, 이 법안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미리 반대를 미리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그냥 계속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 한도 증액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의회의 어떤 승인 절차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데 이제 현재 이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지금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미 지역 최대 항만 중에 하나인 시애틀 항이 노조와 갈등으로 현재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항만을 통해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물류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애틀 항만에는 많은 수출품과 수입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항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농산물과 곡물을 선적하기 위해서 주로 의존하는 북미 최대의 농산물 수출 항만입니다. 가장 많은 무역 상대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입니다. 시애틀 항은 또한 자동차 전용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으로 기아와 현대차가 이 관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애틀 항만 폐쇄가 오래 갈 경우에 자동차 수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 20대 여성이 안약과 유사한 모양을 가진 강력 접착제를 눈에 넣는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사연이 공유됐습니다.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소식 공유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올해 22살의 리드 하츠만이라는 여성은 최근 틱톡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안약 오인 점안 사고로 이제 안약을 잘못 알고 눈에 넣는 그런 사고로 응급실을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은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었다라면서 눈을 감은 후로
떠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츠만은 한밤중에 약간 컴컴한 상태에서 그게 안약인 줄 알고 잘못된 병에 손을 뻗은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츠만은 곧장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들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의사가 접착제를 분해하는 연고를 발랐지만 그래도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서 의사들은 내 눈에 붙은 접착제를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오랫동안 떼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면서 이번 사고로 시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안약을 처방받아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안약인 줄 알고 다른 것을 잘못 넣는 안약 오인 사고는 한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를 보니까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소비자 그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사고, 한국에서 발생한 게 총 152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된 소위 말하는 노안이라 그러죠. 노안.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책 읽을 때 뭐 리딩 글래스 같은 걸 써야 되는 소위 이제 가까운 걸 잘 못 보는 이제 노안, 그렇게 시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에서 이런 사고가 높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안약을 잘못 넣는 그런 사고, 한국에서는 50대가 30건, 60대 이상이 76건으로 전체의 50대 이상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40대는 16건, 10대는 11건, 30대 6건, 20대 5건, 10대 미만 4건 등 노안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잘못 알고 넣는 그런 그 물질들은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뉴욕의 그 여성처럼 이 본드, 이 접착제를 안약으로 잘못 알고 넣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또 무접약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뭐 전자담배를 막 눈앞에다 놓고 막 짠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전자담배 니코틴 액도 얼핏 보면 이제 안약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니코틴 액을 잘못 눈에 넣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막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에 시력의 저하 또는 2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따로 써놓는 것도 권고된다라고 합니다.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는 내가 넣는 안약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가정에서는 이런 의약품을 어린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일 경우에는 안약 이렇게 내가 좀 크게 따로 큰 글씨로 써놓는 것도 당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확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확률 뉴스 처음 들으신 용어죠. 네, 확률 뉴스라고 제가 이제 임시로 오늘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200만 분의 1이다, 뭐 1000만 분의 1이다 등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정확한 벼락 맞을 확률이 공시된 건 없습니다. 뭐 그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뭐 한 0.001%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강원도. 이날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날까지는 강원도였습니다. 자, 아무튼 강원도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남성 6명이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조 모 씨와 43살 노 모 씨 등 2명은 중상을 입었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조 씨는 10여 분 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노 씨는 의식이 지금 혼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경상자 4명도 사실 아주 경상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요,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반신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흐린 날씨 속에 바다에서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흐린 날씨 속에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흐린 날 바닷가에 그저 앉아만 있다가도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유념해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특히 흐린 날 골프를 치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확률 뉴스라는 다소 좀 생뚱맞은 이름으로 이 소식, 경각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뉴스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특별 뉴스라는 이름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제가 또 특별 뉴스라고 이름을 또 임시로 붙인 건 특별
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강원도. 이 이름은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3년 후인 1395년에 지은 이름입니다. 이 강원도라는 지명을 정한 지 그로부터 628년 만인 어제 강원도는 새 이름을 얻고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2006년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29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명칭이 이제 어제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이 4대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미래 특화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더 완화해서 이 과학기술과 R&D, 이 연구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텄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에도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이 공식적인 서류의 주소를 모두 강원도에서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을 해서 발급해 줍니다. 또 주소와 각 기관들의 이름도 바뀌며 강원도로 표기된 어떤 도로 이름, 하천의 이름, 관광자원 이름, 또 문화재 등의 이름, 안내 표지판이 전부 강원특별자치도로 교체됩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그전에는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강원스테이트로 정했습니다. 자, 확률 뉴스 그리고 특별 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한 줄 뉴스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코너가 많죠? 확률 뉴스, 특별 뉴스에 이어서 이번엔 한 줄 뉴스입니다. 딱 한 줄입니다. 한국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어제 이스라엘과의 3, 4위전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20세 이하 월드컵을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딱 한 줄인데 참 많은 고생을 한 그 어린 선수들의 그 고생에 비해서 너무 짧은 한 줄인가요? 그럼 한 줄만 더 보태보겠습니다. 한국은 어제 아쉽게 졌습니다만은 4년 전인 지난번 대회 그 준우승에 이어서 2개 대회 연속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자, 한 줄 보탰습니다. 20세 이하 어린 선수들의 선전에 그리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 줄 뉴스 마치고요. 그리고 이어서 길지 않은 건강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생수병 입대고 마시지 마세요. 생수는요,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물속에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는데요. 물 1ml당 세균이 100마리 이상이면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생수병은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한 그 페트병 생수의 세균은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하니까 1ml당 세균 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신 직후에는 900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을 한참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기준치의 400배를 넘어서는 4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는 여름철에는 100만 마리까지 세균이 늘어나는데 불과 4-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우니까. 전문가들은 입을 대고 마시면서 이 페트병 안에 책, 즉 침이나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물병 안에 세균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생수병 절대 입 대고 마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마시냐고요? 입술을 대지 말고 입을 벌려서 그 안에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형식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병 입구에 입술을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컵에 따라 마시려는 것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순서 보너스 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미국 연방 판사로. 지난 주말 미시간주 연방 판사 후보로 한국계 법률 전문가 한 명이 지명됐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입양아이자 이민자였던 자신의 삶을 청문회장에서 회고해서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이자 전직 미시간주 연방검사였던 한국계 입양아 출신 여성, 올해 49살의 수잔 킴 디클러크. 자, 수잔 킴 디클러크 그녀는 상원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연방판사 인준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민자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서울이라는 한 도시의 어떤 병원 계단에 버려진 뒤에 미국의 한 미혼모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나라가 내게 준 놀라운 기회를 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클러크는 자신의 이런 배경이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부문이나 시민권 분야에 대한 경력을 쌓는 자극제였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국가뿐 아니라 정부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법무부에 들어온 이유다라면서 나는 언제나 평등과 정의의 진심이었고 이는 이민자로서 겪은 경험의 일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킴 디클러크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훌륭한 여성 두 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삶과 그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이날 하와이 출신 마지 히로노 상원에는 디클러크 후보자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로 온 이민자들의 또 다른 본보기다, 좋은 본보기다 라고 말했고, 또 딕 더빈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디클러크의 인생은 이민이 미국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민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디클러크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을 하면서 이를 크게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준이 의회에서 인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디클러크는 이 미시간주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판사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보너스 뉴스로 충분하죠? 불행한 자신의 스토리를 극적으로 승화시키고 자신을 돌보지 못한 친어머니에게까지도 감사를 표시하는 디클러크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한 번 구독 누르신 분들은 재밌다고 또 구독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